네, 글로벌 투자를 읽는 눈 글로벌 ETF 트렌드입니다. 이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더욱 많은 관심을 받는 자산, 바로 금이죠. 최근에는 높은 수익률로 다시 한번 안전자산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증시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도 금은 다시 기회의 자산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금 투자 방법과 함께 관심 가져볼 금 ETF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해 좀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안이 심화가 되면서 금 수요가 크게 증가를 했죠. 이와 네, 함께 그렇습니다. 금 가격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중동 리스크 완화는 됐지만 아직 7월 8일 관세 협상 종료, 미국 달러와 약세로 금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우려감 속에서도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 중에 있죠.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 위험 자산이 상승을 하면 안전 자산인 금은 조금 제한된, 상승에 제한된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런 약간 편견이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보통 이제 금이라는 투자 주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돌잔치 할 때나 돌반지, 그리고 저도 최근에 임플란트 하면서 금리빨을 빼고 임플란트로 바꿨는데요. 그런 산업적인 수요, 귀금속적인 수요, 그리고 또 가치 저장하는 수요, 이런 수요들이 좀 금의 가격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금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길래 저도 배경을 좀 살펴봤어요. 가장 큰 배경은 달러와 약세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 세계적 처음에 달러화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이 근본이제였습니다. 금의 가격과 달러의 가격을 매칭시키는, 요즘으로 따지면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금의 가치가 오르는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지정학적 리스크, 방금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들이 발생하면서, 전쟁이 발생하다 보니까 좀 안전자산, 즉 이런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자산이 뭐가 있느냐 두리번 살펴봤더니 역시 골드만한 게 없더라. 그런 두 가지 논리가 결합을 하면서 골드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ETF 업계에 있거든요. 골드 ETF가 너무나 잘 팔려요. 그래요? 여태까지 골드는 그렇게 메인스트림, 주류는 아니었거든요. 골드 ETF가 많이 팔리게 되면은 그 ETF는 필연적으로 골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ETF발 골드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앙은행들도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을 거지 않습니까? 야, 리스크가 이렇게 큰데 달러와 가치가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는데 우리 미국 국채 이거 팔고 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겠죠. 뭘 샀을까요? 금을 샀나요? 맞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골드를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면서 골드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금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잖아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이 금 상승에 있어서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분명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금은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보험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산업재로서의 금의 수요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최근에 금리빨을 빼고 임플란트를 하긴 했지만 금이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또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결혼을 할 때 지참물로 금을 많이 쓴대요. 그런 계절적인 현상, 이런 것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뭐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뭐 리스크가 사라졌고 위험 자산의 선호가 올라갔다, 고로 안전자산 가격은 떨어질 거다, 이런 단순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위험 자산으로 돈이 몰릴 경우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상승세가 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좀 포트 분산의 역할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금의 수요가요, 뭐 위험 자산에 대한 가치 저장 수단, 가치 회피 수단 뿐만 아니라 산업재로서의 금의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금이 뜨니까 누가 뜨고 있죠? 은도 뜨고 있고, 또 비트코인, 그리고 백금, 팔라듐, 백금. 이런 것들로 뜨고 있는 걸 봐서는 결국 이런 커머더티들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가격만 갖고 논하기에는 산업적인 수요,
필수적인 수요들도 꽤 많이 있고 우리는 그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금이나 백금이 어느 쪽에 쓰인다라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쪽 수요도 만만치 않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과 또 백금, 이 산업재로서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바라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금을 투자할 때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ETF가 있고 네. 골드바를 또 실물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은행 골드뱅킹을 이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대표적으로 좀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침 잘 부르셨는데요. 네. 저희 사무실이 종각에 있습니다. 그래요? 종각에서 조금만 더 가면 종로상가고요. 그쵸? 종로상가에 가면 뭐가 있죠? 기금속 그 맞습니다. 백화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금을 사실 수 있는 수단이고요. 근데 아마 돌반지 이런 거 팔아 보셨나요? 사봤어요. 사보셨죠? 제 친구 돌잔치 때. 살 때랑 팔 때랑 가격 차이가 어떤가요? 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금 실물을 사거나 팔 때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을 실물로 거래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뭐 저희 집에도 제가 우수사원 때 받은 네. 금메달이 있거든요. 네. 근데 왜 안 팔까요? 팔 때 가격이 살 때 가격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비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골드바를 사는 방법이 있지만 살 때랑 팔 때랑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또 10%의 부가가치세도 부과되기 때문에 금 실물을 실제로 트레이딩 목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목적으로는 많이 안 쓰시고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이 ETF를 많이 쓰시죠. ETF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 선물로 구성되어 있는 ETF가 있고요. 네. 금 현물로 구성되어 있는 ETF가 있는데요. 현물과 선물의 가장 큰 차이,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현물은 금 실물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을 말씀드릴 건데 네. 이름 뒤에 피지컬이라는 말이 붙은 게 있어요. ETF 이름에 네. 피지컬. 우리가 피지컬 100 할 때 그 네. 피지컬이 아니라 실물을 저희 쪽에서는 실물을 피지컬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금 실물을 들고 있는 금 현물 ETF 그리고 이렇게 실물을 들고 있으면 보관 비용, 운송 비용, 저장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냥 선물, 그냥 금 가격만 주고받는 선물로 구성된 금 선물 ETF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는 KRX 금현물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 금 가격과 한국 금 가격은 일치하거나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또 한국만의 특이한 리스크, 뭐 예를 들어 계엄령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한국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네. 수가 생기겠죠. 그쵸. 그래서 KRX 금현물이라는 게 있고요. KRX는 한국거래소의 약자거든요. 한국거래소가 주관하는 금 현물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KRX 금현물은 따로 별도의 계좌를 트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토스증권 또는 미래에셋증권 이 계좌에서 거래하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KRX 금현물 계좌를 별도로 트셔서 거기서 거래하는 금현물 시장도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좀 세 가지 방법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각각의 하나 얘기 안 했네. 하나 더 이야기해 주실까요? 어떤 하나 더 게 얘기하면 골드뱅킹이라고 해서 골드뱅킹? 은행에서 네. 예금 맡기듯이 0.01g 단위로 뱅킹 예금 상품처럼 되어 그래요? 있는 골드뱅킹이라는 상품도 있으니까요. 네네.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방법들과 함께 각각의 또 특징 함께 짚어주셨는데 이 국내 투자자분들도 해외 주식 계좌를 통해서 미국에 상장된 금 ETF에 또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금 ETF는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골드니까 티커가 세 글자 뭘까요? GLD 아니에요? 오 맞아요. GLD가 SPDR의 골드 ETF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가 큰 골드 ETF고요. 상장일이 무려 2004년이에요. 예. 그래서 GLD가 가장 오래됐네요. 가장 대표적인 ETF고요. 오래되다 보니까 골드 가격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해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꾸준히 가격이 그쵸?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좀 비싼 가격을 좀 마이크로하게 그래서 좀 낮은 가격으로 바꿔준 게 GLD M입니다. M 미니. 예, 미니. 야. 그래서 뒤에 M이 붙으면 큰 사이즈의 커머더티를 좀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게끔 미니화한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GLDM, SPDR 골드 미니 쉐어스 트러스트라는 ETF가 세 번째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ETF는 IAU라는 거고요. IAU 앞에 I가 붙었으니까 혹시 생각나는 운용사 있으세요? 없는데. I로 시작하는 운용사. I로 시작하는 블랙락.
아이쉐어스. 어. 예, 맞습니다. IAU는 아이쉐어스 골드 트러스트라고 블랙락이 만든 ETF 이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골드는 현물로 거래되는 경우와 선물로 거래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근데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선물을 선호할까요? 아니면 실제로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실물, 현물을 선호할까요? 현물을 더 선호할 것 예,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번째 ETF는 SGOL이라고 SGOL이라고요. 이 ETF는 피지컬 골드 쉐어스, 실제로 골드 바, 네. 골드 현물을 이제 담고 있는 그 ETF가 네 번째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처음에 제가 두 번째 아이쉐어스 블랙락 ETF가 네.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 ETF의 미니 버전인 IAUM. M. 이게 다섯 번째.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람들이 골드 그러면 너무 식상하잖아요. 야, 골드를 채굴하는 업체도 괜찮지 않겠어? 이제 골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그 골드 광산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 남아공에 그런 기업들 많이 있거든요. 광산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골드를 채굴하는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있거든요. 저희는 골드 마이너라고 불리우는데 반액 골드 마이너 ETF 코드번 티커로는 GDX라는 금광 기업에 투자하는 ETF도 빅5 안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수록 금 현물뿐만 아니라 금광 기업에 투자하는 ETF까지 정말 다양한 ETF들이 제 네. 생각보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수록 금 현물뿐만 아니라 이 금광 기업에 투자하는 ETF들까지 정말 다양한 ETF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미국 상장된 근 ETF 수익률도 좀 궁금합니다. 수익률 탑5와 매수 상위 탑5 어떤 상품들이 랭크가 돼 있나요? 아무래도 골드 같은 상품들은 좀 규모의 경제가 많이 작용을 해요. 네. 무슨 말이냐면 거의 같은 기초자산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 편차가 그렇게 안 나거든요. 그러면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편차가 크지 않는다면 어떤 ETF를 선택하시겠어요? 큰 ETF, 작은 ETF? 큰 거. 맞아요. 그래서 GLD 쪽으로 가장 자금이 많이 들어왔고요. GLD가 티커를 GLD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즈도 가장 크기 때문에 GLD 쪽으로 돈이 가장 많이 들어왔고요. 네. 수익률을 본다면 GLD가 연초 이후에 수익률이 26.8% 그리고 2등에 해당되는 블랙락의 IAU가 네. 26.9% 수익률 차이는 그러네요. 0.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사람들의 심리는 당연히 큰 큰 게 쪽으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GLD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은 GLDM이라고 해서 좀 작게 만들어 놓은 마이크로 미니 ETF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네네. 않습니까? 수익률은 얘가 조금 더 좋았어요. 수익률은 왜죠? 27%.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호가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작게 만들어 놓으니까 네. 가격을 좀 잘 쫓아가는 반면에 너무 크니까 네. 가격을 그렇게 민감하게 쫓아가지 못한 거 아닌가 어.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보다도 금 ETF 수익률이 꽤 높아서 지금 놀랐습니다. 네. 미국 금 ETF는 국제 금 시세를 보다 좀 직접적으로 추종을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ETF에 비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또 크다고 네. 들었거든요. 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금 ETF라고 해서 또 다른 세금 로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금 ETF도 일반적으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250만 원까지는 당연히 비과세가 되고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세. 대신에 하나의 차이. 혹시 골드 ETF가 배당을 할까요? 배당도 하나요? 안 합니다. 배당은 네. 배당까지 해주면은 네, 너무나 좋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골드나 커머더티 상품들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젖소 ETF를 만들었다. 그럼 새끼를 놓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새끼를 팔아서 제가 배당을 줄 수 있겠지만 골드는 새끼를 안 낳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골드 ETF는 배당이 없다. 그래서 골드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골드 옵션을 매도치는 또 골드 커버드 콜이라는 상품이 또 나왔거든요. 그래요? 네, 이런 상품들은 골드 커버드 콜, 골드 옵션을 매도 쳐서 거기서 발생하는 프리미엄을 월배당으로 주기 때문에 골드 커버드 콜을 제외한 나머지 ETF들은 배당이 없습니다.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만 기억하면 되냐? 22%의 양도세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게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네, 모두가 그렇듯이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세, 이 세금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 ETF 외에도 ETN 상품도 있잖아요. 네. 두 상품 모두 이 금 가격을 추동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네. 실제 운용 방식에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있을까요? 네, 제가 그래서 증권사 출신이거든요. 네. 아마
아직도 사람들이 아직도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ETF를 누가 만드는지 누가 운영하는지 헷갈리십니다. 아직도 제가 미래자산이지 않습니까? 타이거 ETF는 미래증권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뒤에 F, 펀드가 붙었기 때문에 ETF는 운용사. 그래서 ETF는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 하고요. ETN의 N은 노트거든요. 노트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필기하는 노트가 아니라 채권 얘기할 때 쓰는 노트이기 때문에 채권이라는 건 일종의 약속이에요. 제가 앵커님한테 골드 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 돈을 돌려주겠습니다. 이런 일종의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거래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ETN은 증권사에서 만들어서 거래되는 상품입니다. ETF와 ETN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ETF는 펀드이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그 돈 갖고 골드 상품에 투자를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반영하는 그런 상품인데 ETN은 제가 아까 노트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ETN도 로직은 비슷하지만 기본적인 핵심은 뭐냐면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가격만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ETN에서는 골드 실물을 안 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ETF는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거니까 골드 선물을 사거나 골드 현물을 직접적으로 사서 그 포지션을 들고 있는 거지만 ETN은 그 가격 증감분만 서로 주고받는 개념이니까 네네. ETN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합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골드 선물이나 골드 현물을 안 들고 있을 수도 있어서 그 정도 차이가 있지만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차이가 뭔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네, 그냥 운영상의 또는 상품 구조상의 차이다. 그렇지만 수익률을 주고받고 또 그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ETF가 좋아요 또는 ETN이 좋아요 이렇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TF와 ETN, 이 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세한 내막까지 들여다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금 ETF를 하고자 이 관심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 가운데 이 공격적 투자 성향이냐 보수적 투자 성향이냐에 따라 좀 전략을 다르게 챙겨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드 선물이라는 상품이 있고 골드 선물이라는 상품이 있게 되면 필연적으로 두 가지 상품이 따라옵니다. 레버리지. 예, 선물이라는 것은 일종의 증거금, 즉 약속된 담보금만 주게 되면 그 담보금 이상의 포지션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선물이 있다 그러면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될 게 레버리지 ETF도 있겠구나. 2배 수익률. 그러면 인버스 ETF도 있겠구나. 마이너스 1배. 그리고 인버스 레버리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인버스 레버리지? 곱버스. 맞아요. 네네, 곱버스도 있는데 골드 선물이 있으면 2배짜리도 있고 마이너스 1배짜리도 있고 마이너스 2배짜리도 있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뭐 골드가 3배짜리까지 있는지는 저도 조사를 못했습니다. 근데 2배짜리까지 있는 건 확인했으니까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골드 선물 ETF 그 중에서 어떤 골드 선물 ETF, 레버리지 골드 선물 ETF라든지 또는 골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인버스 골드 ETF라든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절대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아니요, 골드 가격은 저도 잘 예측을 못하겠어요. 그래요? 네, 제가 골드 가격을 예측을 잘했으면은 제 골드바를 팔진 않았겠죠. 앞전에 제가 또 이야기를 들었는데 와이프분과 싸우실 뻔했다고. 참고로 와이프 골드바도 제가 골드 한 돈짜리 그것도 제가 팔았기 때문에 30만 원대. 네네네. 알겠습니다. 공격적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레버리지 상품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고 또 다른 상품 가져보면 안 되죠. 가져보면 안 되지만 약간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진짜 골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서는 더 이상 상승 여력이 없다. 그럴 때 아니면 너무 많이 빠졌다. 오히려 나는 골드 가격이 강하게 반등할 거기 때문에 이때는 좀 한번 배팅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만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확신이 있을 때만.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그냥 골드 현물 ETF를 그냥 적립식으로 저는 사 모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최근에 한국에서도 골드 ETF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골드가 왜 인기지? 골드는 좀 재미도 없고 가격도 그렇게 많이 안 오르는데 왜 이렇게 골드 ETF가 인기지? 연금 계좌에서. 연금 계좌에서 골드 현물 ETF를 담기 시작한 거죠. 연금 계좌라는 것은 결국 본질적으로 내가 노후에 필요한 돈을 만들기 위한 계좌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가장 노후의 적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큰 적은 물가 상승이죠.
내 월급 빼놓고 다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내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물가 상승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만큼 좋은 것은 골드밖에 없겠다. 물론 야 비트코인도 물가 상승 해지할 수 있어. 둘 다 양이 정해져 있잖아. 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다면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부인은 안 하겠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도 아마 아직까지는 이 방송이 나가는 이 시간까지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네. 물가 상승 또 나의 노후 또는 인플레이션 해지 이런 목적으로 골드 현물 ETF를 그냥 차곡차곡 사 모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공격적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금 ETF 관련해서도 레버리지 상품 그리고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이 있으나 확신이 있을 때만 조금 주의를 해서 투자를 하자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일반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연금 계좌를 활용한 이 현물 금 ETF를 좀 모아가자 적립식으로 그런 전략이 유효하겠다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금 계좌에서는 아직 해외 ETF가 안 되니까 네. 아마 연금 계좌에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뭐 GLD라든지 IAU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자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근데 이미 국내에도 금 현물 ETF가 2종이 상장되어 있으니까 네. 아마 그걸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상장된 금 ETF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미국에 상장된 금 ETF 투자를 할 때 조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금을 내 갖고 있는 자산의 100% 다 금에 투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제가 2001년에 증권사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금융계에 몸담고 있는데 제가 배운 건 딱 하나예요. 자산은 배분해라. 결혼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이 얘기를 저는 철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금은 일종의 전체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상품은 아닌 것 같고요. 그중에 한 10에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한 10에서 15% 정도 내 자산이 주식 비중이 좀 높다. 또는 좀 위험 자산의 비중이 좀 높다. 그러면 금의 비중을 좀 더 확대하시고 나는 채권이라든지 좀 안정적인 자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다. 그럴 때는 한 5에서 10%. 그 정도 비율로 담아가는 개념이지 마치 우리가 따지면 김치와 같은 개념이지 김치를 밥으로 드시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쵸? 물론 김치볶음밥이 있긴 한데 예, 뭐, 네. 예, 그래서 그냥 우리가 참치 먹을 때 그 위에 금가루 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그 금맛을 음미하면서 참치회를 먹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런 개념으로 금을 투자하시는 것이 일단은 교과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 모르는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뭐 지진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발생했을 때에는 금이 정말 빛을 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진이 언제 날지 아니면 모르죠. 태풍이 언제 올지 전쟁이 언제 날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5에서 10% 정도를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간다면 그런 천재지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혹시 몰라병이 항상 빛을 네. 발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 미국 금 ETF 관련해서 그리고 이거는 또 국내 금 ETF 관련해서 함께 적용되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금 ETF에 대해서 글로벌 ETF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계를 잇는 투자 글로벌 ETF 트렌드로 쉽고 안전하게 오늘 글로벌 ETF 트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